상실. 남자도 여자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로 지로는 운수회사의 경리계에서 근무하면서 15,000원을 받는다. 이 월급으로 아내와 아이 하나를 부양하고 있었다. 구와시마 아사코는 조그만 제약회사의 사무원으로 8,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다. 거기서 시골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아이의 양육비로 1,000원을 보내고 2,000원을 아파트 방세로 치르고 5,000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내는 28살의 가정을 가진 사람, 여자는 같은 나이로 남편을 5년 전에 잃었다. 두 사람 사이는 아사코가 누님처럼 행동을 해서 빠듯한 용돈에서 사내의 양말을 사주기도 했다. 보통 때는 싸구려 음식을 먹지만 사내가 자러 오는 날 밤은 쇠고기와 생선회를 그에게 먹여주었다. 때로는 사내가 보채는 대로 500~600원이라는 돈을 주는 일도 있었다. 그런 관계가 2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아파트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사내가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혹시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옆으로 돌리고 모른 채 하지만은 행랑채 같은 이 싸구려 아파트에서 다시로 지로의 모습은 이미 조소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지로는 회사 퇴근길에 들렀다. 그는 아사코가 돌아와 있을 무렵을 계산하고 그때까지의 시간을 빠찡코나 책방에서 책을 뒤져보는 데 소비했다. 방에 들어서면 아사코가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했다. 그리고 당신 식성에 맞는 반찬이 없어서 어쩌지? 하고 말한다. 당신하고 부르는 것이 이웃의 이야기거리였다. 사내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밥은 간단히 끝났다. 10시가 가까워지면 지로는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내일을 입고 양말을 신는다. 그 부산한 동작을 아사코는 혼자 남는 잠자리 속에서 얼굴을 묻은 채 듣고 있다. 사내의 마음은 벌써 여기에 없는 것이다. 사내의 마음속은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할 늦어진 이유와 시간의 아귀를 맞추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사내가 옷을 다 챙겨 입었을 때는 일어나서 전송한다. 손을 잡고 사내에게 작별의 인사를 보내는 것이다. 화장이 다 지워진 이 여자의 눈썹은 엷다. 쉰 듯한 채취가 어렴풋이 풍겼다. 얼른 얼굴을 떼면 사내를 위해서 문고리를 벗겨준다. 이것이 그들이 늘 하는 버릇이다. 그 소리와 잘 맞지 않는 문짝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난다. 이 소리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로는 무더운 복도를 걸어서 밖으로 나왔다. 2년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퇴근이 늦은 것은 잔업 때문이라고 늘 들어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음이 맞는 친구의 이름을 대곤 한다. 열흘에 한 번은 그 집에서 마작으로 밤을 새는 줄로 알게끔 하고 있었다. 나 같은 바보는 없다고 아사코는 지로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바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와 헤어져도 당신은 2번 다시 나 같은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로의 앞으로의 생애에 이처럼 알뜰히 받드는 여자가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던 차에 아사코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 조그만 제약회사는 신약 판매를 자꾸만 선전하던 대자본에 눌려서 망해버린 것이었다. 퇴직금도 조금밖에는 받지 못했다. 지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의 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사코는 잘 알고 있었다. 하루 종일 칸막이한 방 안에서 장부만 만지고 있을 뿐 사람들과의 교제가 적은 그에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는 없었다. 아사코는 자기가 직접 찾아 돌아다녔다.
가정부, 접대부, 보험 외판원, 그런 것 외에는 없었다. 28살에 기술이 없는 여자가 구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런 정도인 것이다. 뭐 적당한 것이 있던가? 하고 지로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묻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걱정을 하며 찾아 헤매고 난 뒤라고 생각하면 화는 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었어. 접대부라도 될까? 하고 아사코는 말해 보았다. 얼마 뒤 아사코가 다니던 제이학교 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사나이가 주선을 해서 아사코를 F상호은행 지점에 수금원으로 알선을 해 주었다. 견습 기간이 석 달, 그것이 지나면 정식 채용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것도 수금만 해서는 안 된다. 계약을 맡아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은 없었다. 허나 어찌 되었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계약 모집 수당은 1000대 10이었다. 즉 1%의 수수료. 50만 원 예금을 권유해서 성공하면 5천 원의 수당을 타게 된다. 그러나 50만 원은 고사하고 단 10만 원의 예금도 이 돈 귀한 세상에 그리 수월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수금은 1000대 8의 수수료였다. 0.8%. 100만 원 수금을 하면 8천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간단히 100만 원이라고 말하지만 엄청난 숫자였다. 무엇보다 그렇게 처음부터 카드를 배당해 주지는 않았다. 아사코는 매일 16km를 꼬박 걸었다. 수금은 일부와 월부가 있다. 50원짜리, 100원짜리서부터 걷는 것이다. 잡화상 생선가게, 과자점, 음식점, 반찬가게 같은 데를 돌아다닌다. 카드에 의해 길 순서를 정해 두고 다닌다. 평균 50집 이상은 돌지 않으면 안 된다. 가까운 곳에 모여 있을 리는 없었다. 한 집에서 공연한 시간을 1분이라도 낭비할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간다. 돈을 받고 카드에 도장을 찍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다. 다른 이야기 한마디 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쪽 형편을 생각지 않는다. 손님이 있으면 손님 볼 일부터 먼저 본다. 손님이 뒤따라 들어오면 아무리 조바심이 되어도 한쪽 귀퉁이에 서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론 다음에 와달라고 하는 집도 있다. 또 언제쯤이 좋다고 말하는 집도 있다. 외출한 집도 있다. 마음과 같이 길 순서대로 되지 않고 몇 번이고 왕복을 해야만 했다. 만일 하루라도 빼고 그날 수금하러 가지 않으면 어째서 오지 않았느냐? 밀리면 돈을 치를 수 없게 된다고 손님은 잔소리를 했다. 월부는 월말이 많기 때문에 25일을 지나면 일부와 월부가 겹쳐서 몹시 바쁘게 된다. 발의 감각은 마비돼서 남의 발처럼 느껴진다. 뜨거운 햇볕 속을 걸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현기증이 날 것만 같다. 배고픈 것도 오줌 마려운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주위 풍경이 노랗게 보일 정도다. 그래도 가방에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생기가 있다. 은행 뒷문으로 들어가 당직한테 돈을 건넨다. 내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카드를 계산해서 수금과 대조하는 것만도 꼬박 1시간은 걸렸다. 잔업하는 사람이 두세 명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니다 돌아온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돈을 건네고 돌아올 때 그래도 당직은 고맙다는 말을 해준다.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는 축 처져서 병자나 다름이 없다.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는 것이다. 밥 생각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매일 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침이면 또 나갔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다시로 시로는 밤에 찾아와서는 그런 무리를 하면 앞으로 몸이 견뎌나지 못해. 그만두는 게 어때? 하고 말한다. 그렇다고 다음 걱정을 해주느냐 하면 그런 능력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아사코가 견습 수금원이라도 되었기 때문에 아주 딱 마음을 놓은 것이다. 그녀는 사내 성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괜찮아.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말한다. 미끄러져 떨어질 것만 같은 위태로움을 의식하면서도 애써 웃고 있는 것과 같았다. 보이지 않는 절벽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시로 지로도 마찬가지였다. 이 여자가 완전히 실직했을 때 자신은 뒤를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아파트세 2,000원을 포함해서 생활에 6,000원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6,000원은 고사하고 300원도 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 경우가 되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돌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의 이유를 온 아파트 안이 다 알고 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무슨 수가 있을 거야. 하고 지로는 아사코를 위로했다. 그러고 나서 늘 하는 일로 들어갔다. 행위는 그동안만이라도 마취의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월말에 마감해서 다음 달 3일 구와시마 아사코는 급료를 탔다. 5,300원이 봉투 속에 들어있었다. 전표에 숫자가 쓰여 있지만 어떤 계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5,300원이 수중에 있다. 아파트 세로 2,000원을 내고 3,300원으로 이달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사코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시골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의 양육비를 전처럼 보내주지 못한다. 600원만 보낸다. 석 달이 지나면 나도 정식 채용이 된다. 그때까지는 참아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1,000원은 전당포에 가서 만들 작정이었다. 도시 속 홀몸의 고독이 마음을 짓이겼다. 의지할 수 없는 사나이를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기로서도 서글펐다. 견습 기간을 지나면 정식 채용이 된다. 그때는 고정급료가 3,000원이 붙는다. 수금 수당까지 합치면 9,000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정식 채용이 될 리가 없었다. 예금 계약을 받아와야만 하는 것이다. 상호은행으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내용은 옛날의 무진회사였다. 부금을 모으는 것이 본업인 것이다. 수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약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하고 차장은 구와시마 아사코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도 수금처 상점에 벌써 옛날에 권해보았던 것이다. 10만 원은 고사하고 단 10,000원도 계약을 받지 못했다. 어디서나 냉소를 하며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신은 처음부터 없었다. 회사 안의 벽이란 벽이 그래프 천지였다. 외판원의 책임액과 현재 성적, 전달의 성적, 각 지점 사이의 성적 비교, 석 달 사이의 성적표, 목표액에 대한 현재 성적표, 모두가 경쟁이라는 채찍으로 꾸며져 있었다. 아사코는 살그머니 외판원의 성적표를 보았다. 스다, 호리우치, 야마모토 이런 10몇 개인가의 이름 위에는 붉은 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남보다 눈에 띄게 길다란 몇 개인가의 붉은 줄은 50살이 넘은 베테랑들이었다. 10년이나 20년씩 이 방면에서 단련되어 온 사나이들이다. 풍채도 당당하다. 그들이 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집 수당이 많은 사람은 6, 7만 원씩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점장 급료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사코는 혈색 좋은 초로의 외판원 얼굴을 부러운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 누구든 계약을 좀 권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 석 달 후에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 하고 지로와 만날 때마다 아사코는 말했다. 알았어. 어디 죽어라 하고 한번 부딪혀 볼게. 하고 다시로 지로는 큰 소리 쳤다. 그 뒤로 가끔 만나야 한 사람도 받아오지 못했다. 정말로 권유를 해보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다. 설사 해준다고 해도 구변이 없는 그로서는 헛일이라고 아사코는 진작부터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수금으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시키고도 또 계약을 강요하는 상호은행의 몰인정하고 가혹한 처사를 매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로 지로가 아무리 상호은행을 욕해 보아야 그것이 아사코에게는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의 일이었다. 아사코가 조그만 초밥집으로 수금차 들렀더니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머리가 흰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자세히 보니까 그는 외판원인 스다였다. 머리는 하얗지만 실제는 57, 8밖에 안 되는, 언제나 계약이 매월 첫째, 둘째를 다투고 있는 그런 사나이였다. 야, 늦게까지 애쓰시는구만. 자, 이리로 앉아요. 하고 권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얼굴을 대하기는 했지만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장소에서 같은 은행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저쪽에선 술을 마시고 있는 참이라 반가운 생각이 든 것일 것이다. 꽁무니를 빼는 아사코에게 시장하시죠? 자, 여기 니기리를 좀 만들어 갖다 드려. 주먹 초밥 말이야, 초밥. 자, 드세요. 실컷 드세요. 하고 연방 말을 걸었다. 아사코는 사양을 하다가 서너 개인가 먹었다. 그러자 수다는 두 사람 몫의 도시락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아사코에게 억지로 들린 다음에 어디 나도 은행으로 가야 할 볼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하고 따라 나섰다. 수다는 체격이 좋은 편으로 키가 크다. 그는 거의 등을 굽히듯이 하며 여러 가지를 아사코에게 물었다. 얼마나 마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고는 있었지만 걸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다. 아사코는 일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경계하지는 않았다. 묻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여자 혼자서 벌이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하고 수다는 고개를 끄덕여 가며 말했다. 코가 크고 눈은 가는 편이었지만 정기가 있었다. 혈색 좋은 피부는 번들번들 광택이 났다. 흰 머리털과 그러한 붉은 얼굴은 어느 회사 중역처럼 당당해 보였다. 그 풍채가 많은 계약을 따낸 요인인지도 모른다. 아사코는 은행 뒷문에서 스다와 헤어졌다. 이튿날, 전날 저녁에 고맙다는 언사를 했을 뿐 스다와의 사이는 그 뒤로 전혀 교섭이 없었다. 그러나 그 달 월말 마감 무렵에 스다는 자기가 계약한 것 중에 70만 원을 아사코 앞으로 돌려주었다. 스다는 그걸 간단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뿐이었다. 10만 원의 수당은 7천 원이다. 그러나 첫 달은 4천 원만 받고 다음 달에 3천 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아사코의 그 달 수입은 9천 원을 넘고 있었다. 다시로 지로는 스다의 이야기를 아사코로부터 듣고 재미있어 했다. 그 뒤에도 아사코는 스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그에게 들려주었다. 아사코가 마침내 정식 채용이 된 것도 스다가 다음 달도 계약을 그녀 앞으로 돌려준 때문이다. 앞으로도 조금씩 얻을지는 모르지만 모처럼 애써서 받아온 계약을 거저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 스다 씨는 내가 효녀인 줄 알고 동정해서 그런 일을 해주는 건데 그 호의에 보답할 도리가 없어서 괴로워요.
이런 말을 지로에게 했다. 지로는 고개를 쳐들고 웃으면서 그렇다면 수다 씨가 임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걸 하고 말했다. 아사코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영감을? 하고 말했지만 다소 짐작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지로가 재미있어 하는 것은 이 여자는 내 건데 하는 우월감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사코는 아, 나는 이 사람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이었다. 스다가 아사코에게 일요일에 아파트로 놀러가도 좋으냐고 말하기 시작했다. 스다는 아이들이 커서 노는 날 집에 있어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놀러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스다의 얼굴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스다 씨에게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음식이라도 손수 만들어서 술을 대접할까 하는데 괜찮겠지요? 하고 아사코는 다시로 지로가 왔을 때 다소 아양을 부리며 사정하는 투로 말했다. 좋지. 하고 다시로는 선뜻 승낙해 주었다. 이 방에 손님이 다 오는 건가? 하고 그는 방을 휘둘러 보았다. 약간 부끄럽네. 이런 더러운 아파트로 오게 해서.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일요일 저녁 다시로 지로는 아파트 밖에 멈추어 섰다. 벌써 어둠이 깃들어 아래층 아사코의 방에는 불이 훤하게 켜져 있다. 그가 뒷곁으로 돌아가서 창 밑에까지 오자 방 안에서 아사코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지로는 그곳을 떠나 거리로 나가서 빠찡꼬를 하고 있었지만 전처럼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어쩐지 마음이 몹시 산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쪽으로 되돌아왔다. 마침 아사코와 스다가 나오는 중이었다. 지로는 몸을 숨기고 보고 있었다. 그러자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사코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것이 보였다. 그것은 그와 멀리 나갈 때 언제나 입는 눈에 익은 옷이었다. 스다라는 사나이가 상상한 것보다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것을 알았다.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간다. 외등이 도중에 끊어져 어두컴컴한 곳이 있었다. 키가 큰 쪽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아사코가 그것을 피하듯이 비틀거리며 두 그림자가 얽혀 보였다. 거기까지 뒤를 쫓아온 지로의 가슴이 평온할 리 있겠는가? 그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노라니까 아사코가 혼자서 돌아왔다. 어머, 당신 이런 데 서 있었어요? 하고 말하는데 그는 여자의 뺨을 찰싹 올려붙였다. 아니, 무슨 짓이에요? 하고 여자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런 놈과 다시는 상종하지 마. 하고 소리쳤다. 아니, 무슨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야, 똑똑히 이 눈으로 보고 있었어. 하는 말다툼은 아파트 방으로 돌아와서까지 계속되었다. 그 자식이 네 어깨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라고 말하면 취해 있었던 거라고 여자는 항변했다. 거짓말하지 마. 어두운 곳에서 끌어안으려고 그랬잖아. 하고 지로는 우겨대며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제 그만두어요. 스다치는 내가 혼자 산다고 동정하는 거예요. 계약을 나한테 나눠줘서 정식 채용이 된 것도 모집 수당으로 수입이 늘게 된 것도 모두 다 스다씨의 덕택이에요. 그런 친절한 분인데 불러다가 대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술이 취한 그 사람을 전찻길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정말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아사코는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로가 보았던 그대로였다. 게다가 이 방 안에서는 스다에게 손을 잡히기까지 했다. 이것은 지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스다의 정체였을까? 술에 취한 초로의 사나이가 오뎅집 하녀의 손을 잡은
그런 기분 정도로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스다를 노엽게 여길 수는 없었다. 단 1원도 계약을 얻어낼 능력이 없는 자신이 지금 여기서 스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 이렇게 당신을 좋아하는데도 몰라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요. 하고 아사코는 지로에게 매달렸다. 스다의 일이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은 유난히 들뜨고 있는지도 몰랐다. F상호은행에서는 수금원을 늘려서 각각 맡은 카드를 적게 만들고 그 남은 합을 계약 모집에 충당하기로 했다. 계약 못하는 사람은 그만두게끔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구아시마 아사코는 수금하러 다니는 집 수가 적어져서 그쪽은 편하게 되었지만 모집이라는 부담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계약 체기액도 매월 80만 원으로 올라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매달 그녀가 스다에게서 나눠받고 있는 실적과 같은 숫자였다. 아사코가 수금에서 돌아와 계산이 끝나는 것은 5시경이었다. 그러면 스다가 자기 책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봐, 구아시마 양, 모집이나 하러 갈까? 하고 일어서는 것이다. 내근하는 사람들이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지금에 와서는 스다와 아사코가 줄곧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아사코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 계약의 개평을 얻기 위해서 모집처로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비록 자기 힘은 아니더라도 같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으로 자신도 그 권유에 가담했었다는 명목이 서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수당을 거저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너무 염치가 없다. 스다는 그것을 알아채고 권하는 것이다. 그가 모집하러 가는 곳은 낮은 때도 있지만 밤인 경우도 있다. 그는 밤의 경우에 아사코를 꿰어내는 것이었다. 찾아가는 곳은 상점도 있고 개인 집도 있었다. 스다는 미끼를 가지고 계약을 권유하러 다닌다. 미끼는 대부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만한 계약으로 이만한 회수를 넣게 되면 이만한 현금을 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상점이나 중소기업은 돈에 목이 말라 있다. 미끼를 얻으려고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미끼는 권유하는 사람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절충은 말할 수 없이 교묘한 것이다. 대부를 해주는 한도도 외판원의 수단에 따라 다르다. 10년 이상이나 이 방면에서 활약한 스다는 최대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일의 내용을 알게 됨에 따라 아사코 따위가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을 좋아하는 스다는 우선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뎅집인 경우도 있고 초밥집인 경우도 있으며 대부를 빨리 받고 싶은 손님들 집에서 대접받는 때도 있었다. 어딜 가나 스다와 아사코는 상대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을 듣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했다. 스다는 흰머리를 숙인 채 윤기 있는 붉은 얼굴을 빛내며 싱글싱글 웃는다. 그 표정은 무척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돌아올 때 반드시 스다는 아사코의 손을 자기 손바닥에 감싸 쥔다. 예순이 가까운데도 이 사나이의 손바닥은 따뜻하다. 아플 정도로 죄어 붙여온다. 처음엔 싫어하고 뿌리치고는 했지만 지금은 체념하고 하는 대로 내맡겨둔다. 그나마 마주 잡아주지 않는 것으로 그런대로 이쪽에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사코는 스다에게 손을 잡힐 때마다 등골에서 또 다른 공포가 스치고 지나간다. 어둠 속 어디에선가 지로가 가만히 이 장면을 보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불안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는 만무하다. 지로는 지금쯤은 전차 정류장에 우두커니 서서 예정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면서도 역시 여기에도 지로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것이었다. 사실 다시로 지로가 아사코의 귀가를 밤 11시고 12시고 없이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나 지났을 것이다. 그는 8시경 아파트를 들여다보고 아사코가 돌아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전차 정류장까지 나가 서 있는 것이다. 몇 대고 열 몇 대고 공연한 전차를 기다린다. 먼 커브를 돌아서 어둠 속에 새파란 불빛을 퉁기면서 전차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다. 낯선 승객들만 내린다. 또 다음 전차를 기다린다. 그러는 동안 그는 스다와 아사코를 나란히 상상하면서 가슴속에선 수라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안에서는 커다란 말소리는 옆방에 그대로 들린다. 그래서 전찻길에서 아파트까지의 사이가 지로가 아사코를 꾸짖을 수 있는 곳이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또 스다와 함께 있었어? 목소리를 떨어가며 차근차근 지로는 캐물었다. 2~3시간이나 정류장에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것보다도 이렇게 늦게까지 사내와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그것이 일주일에 이틀밤이고 사흘밤이고 계속되었다. 아, 오늘 저녁도 또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반드시 지로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아사코가 전차에서 내려 어두운 길로 접어들면 돌연 지로의 손이 나와 그녀의 팔을 잡는다. 억센 힘에 의해 범인처럼 어두운 길을 끌려가면서 구중을 듣거나 덜어는 맞거나 하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 아사코가 흐느껴 울 때와 때리는데 반항을 하는 때와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나와 스다씨가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도 싫으면 지금 다니는 데를 그만두게 해줘.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먹여 살려 주겠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아사코는 사나이의 폭력에 저항했다. 지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저 때릴 뿐이었다. 물론 평온한 날도 있었다. 아사코는 돌아올 때 쇠고기에다 달걀을 사고 2옵짜리 술을 사서 돌아온다. 술은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였다. 지로는 8시경에 온다. 요즘은 거의 매일 밤 찾아온다. 그러기 위해 회사에서 2시간 잔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배가 고픈데? 하면서 아사코는 부산하게 쇠고기를 찌개 냄비로 옮겼다. 기름이 타는 연기와 냄새가 난다. 지로는 다리를 쭉 뻗었다. 아사코는 그 양말을 벗겨주었다. 갈아입을 옷도 여기 있었다. 속옷이 약간 더러워져 있다. 이 사람에 대해 부인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일까? 자기가 빨아줄 수는 없는 일이다. 부부와 같은 2년간의 관계가 계속되는데도 역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다. 그것이 가끔 정을 멀어지게 한다. 죽은 남편과는 4년간의 동서 생활이었다. 그간 그 남편의 기억은 멀리 덧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자기 피부에 스며들어 있는 기억은 다시로 지로가 점령하고 있다. 새로 밭갈이 해준 흔적의 깊이다. 한 홉 술을 데워서 둘이서 마셨다. 취했어? 난 취했다고. 하면서 지로는 쓰러져 누웠다. 아사코는 사나이의 담배를 한 갭이 빼서 피운다. 녹아드는 액체처럼 감정이 흘러 출렁거린다. 그러나 이 애정의 평화는 무엇일까? 사내는 15,000원의 월급으로 처자를 부양하고 있다. 여자는 9,000원의 월 수입으로 자활하고 있다. 이 수입의 기반 위에서만 애정의 평화였다. 수입의 평형이 허물어지면, 즉 남자가 실직을 한다든가 여자가 수입을 잃게 되든가 하면 사랑의 파탄은 꼭
오고 마는 것이다. 양쪽이 다 어느 한쪽이 생활에 쫓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구해줄 수 없는 무능자였다. 그러나 구와시마 아사코의 9,000원 수입의 절반은 스다의 덕택이었다. F상호은행에서는 책임액을 다한 사람에게는 석 달 동안에 2,000원씩의 특별 수당이 붙었다. 수당에 이것을 가산하면 괜찮은 수입이 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스다의 계약에서 개평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다에게서 돈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스다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지금으로는 그것은 그녀의 생활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의 속마음은 대충 짐작이 된다. 선량한 노인이긴 했지만 60살의 징그러움을 금방 얼굴에 나타낸다. 아사코는 지지 않을 자신은 있었다. 하지만 결코 이겨서도 안 된다. 적당히 구슬려서 눌러두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의 계약 권유에 자신도 익숙해지겠지. 그것이 그녀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스다를 눌러둘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막연한 불안은 자신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스다에게 손을 잡히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을 뿌리칠 때의 저항감도 신선미도 잃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느껴 알고 있는 것처럼 애정의 평화스러운 한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로 지로가 초조해하면서 이슥한 전찻길에 서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 대 한 대 하며 훤하고 텅 빈 전차가 몇 대나 지나쳤다. 어느덧 그녀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이미 흔들리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은 집착인지 의지인지 비애인지 알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었다. 마지막 전차의 한두 대 앞의 전차에서 눈에 익은 아사코의 가느다란 모습이 내렸다. 지로는 그리로 돌진했다. 600~700m의 어두운 밤길은 아사코에게 있어서는 스다와의 행동을 꼬치꼬치 신문당하고 실책받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것을 억울한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사이엔가 아사코는 어두운 장소에서 덩치 큰 스다의 팔에 내리 눌려서 번들번들 기름이 떠도는 볼을 문지르게까지 되어 있었다. 그것은 힘을 다한 것이리라. 그러나 예순에 가까운 상대의 약한 팔힘은 뿌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사코는 스다에게 끌려서 계약 권유차 나갔다. 먼 길이었다. 그러나 스다는 젊은 아사코와 함께 걷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은 듯했다. 계약 이야기는 상대편 집에서 저녁녘까지 계속되었다. 지쳐버렸다. 아사코는 억지로 스다를 남겨놓고 먼저 돌아왔다. 오는 도중 뜻밖에도 뒤에서 다시로 시로가 따라오지 않는가? 아사코가 숨을 삼키고 멈춰서자 지로는 새파란 얼굴로 "유바, 좀 걷지"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잠자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스다와 걸었던 길이다. 나는 뒤를 지켜보고 있었어 하는 위협을 그 행동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로는 아사코가 집을 나설 때부터 뒤를 따라와 계약하는 집 앞에서 그녀가 나오는 것을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스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은 그 길을 자기가 앞장서서 복습을 시켜주겠다는 지로의 마음에 아사코는 떨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해줘. 그러면 스다 씨와의 교제도 끊어지고 당신도 안심이 될 거 아니야? 내 생활을 보살펴줘요. 응? 그만한 능력을 가져주세요. 밤 11시경이나 돼서 스다가 술이 취해 아파트의 아사코 방으로 왔다. 아는 사람인 듯한 남자 하나가 따르고 있었다. 안녕, 구하시마 양. 나 취했으니까 조금만 자게 해주게. 10분만. 10분만.
하고 수다는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며 푹 쓰러져 누웠다. 따라온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봐, 무슨 짓이야? 스다군, 스다군, 이건 실례잖아. 하고 연방 흔들어 일으켰다. 아사코는 서둘러 차를 끓여냈다.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이 녀석이 아는 집에 잠시 들리겠으니 따라와 달라고 하기에 왔더니만 이 모양이네요. 하고 변명을 하고는 이봐, 스다군, 그만 가자고. 일어나, 일어나. 하고 여전히 흔들어대었다. 하지만 쓰러진 스다는 머리를 다담이 바닥에 쑤셔박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요. 좀 더 누워있게 놔두세요. 하고 아사코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그 상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50연배의 그 남자는 쩔쩔매면서 실은 나는 집이 멀어서 전차가 떨어지게 되니까 스다가 술이 깨거든 택시를 잡아서 태워 보내주세요.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면서 떠맡기는 듯한 태도로 돌아가 버렸다. 아사코는 멍하니 10분 동안 앉은 그대로 있었다. 다다미 위에 엎드린 스다의 몸뚱이는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다 되었다. 스다씨 하고 등에 손을 얹고 흔들어 깨웠다. 저 늦었어요. 일어나세요. 12시예요. 스다씨 하고 귓전에 대고 말했지만 대답은커녕 일어날 기색도 없었다. 어떤 예감이 아사코의 가슴에 덮쳐왔다. 허우대가 큰 스다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예감에 가슴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불안도 뒤따랐다. 옆집에 누군가를 와달래서 오늘 밤은 함께 여기서 자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이웃을 깨워서 일으킬 결심은 쉽사리 서지 않았다. 결심이 서지 않아 될 대로 되라는 그런 기분도 들었다. 아사코가 일어서서 다다미를 밟자 돌연 꼼짝도 하지 않던 스다의 손이 뻗쳐와 그녀의 다리를 잡으려 했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손은 허공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서 스다는 몸을 뒤치더니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벌써 그의 목적은 분명해졌다. 그때 유리창 문이 나직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아사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다시로 지로가 밖에 있는 것이다. 어두운 뒷곁에 서서 지로는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언제부터 와 있었던 것일까? 아사코의 어깨를 무서운 힘으로 움켜잡았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저놈을 죽인다. 그는 흥분으로 목쉰 소리를 냈다.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입술까지 핏기가 사라졌을 것이다.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있었다. 아사코는 달려들어서 그 손을 잡아 눌렀다. 가느다랗고 단단한 감촉이었다. 비수나 나이프라고 느꼈다. 달라붙은 채 아사코는 무서워서 떨었다. 안 돼, 안 돼. 당신 바보야. 아이와 부인을 생각해서, 그만둬. 라고 목소리를 죽여 필사적으로 말했다. 어째서 부인이라고 했는지 모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자식도 계집도 다 버린 놈이야. 저놈을 죽여야겠어. 참을 수가 없다고. 하고 지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아사코는 그의 목에 두 팔을 감고 달라붙어서 몸을 밀착시키며 밀어붙였다. 그렇게 하는 효과를 무의식 중에 생각해냈었다. 나직하지만 거친 호흡과 얽혀 싸우는 소리가 몇 초 동안인가 계속되었다. 구아시마 양! 하고 불시에 바로 가까이에서 스다의 목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놀라 떨어졌다. 장신의 스다가 거기에 서 있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주무십시오. 스다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목소리로 냉담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술 취한 발걸음 소리는 아니었다. 마침내 두려워한 그대로 되었다. 생활이 달아났다. 구와시마 하사코는 전신에 힘이 빠졌다.